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인 주식회사 IU 데이터 코넥트 팀의 오스가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저와 에르베가 프링카 데이터 플랫폼 인제션 파이프라인 리디자인 앤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타이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발표는 전반과 후반의 2부 구성입니다. 전반부에서는 우선 라인의 데이터 플랫폼에서의 스트리밍 인제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아파치 플링크를 사용해서 카프카에서 엘라스틱서치의 데이터 인제션 파이프라인의 재설계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후반부에서는 발표자가 바뀝니다. 플링크 잡의 오토 스케일링 시스템의 설계와 쿠버네티스 상의 구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들의 스트리밍 인제션 파이프라인의 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저희들의 스트리밍 인제션 파이프라인의 계략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 팀에서는 여러 비즈니스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카프카에서 카프카에서 엘라스틱서치, 카프카에서 HDFS와 같은 스토리지 간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팀이 운용하는 카프카 클러스터에서 우리가 운용하는 내부형 카프카 클러스터로 데이터를 전송해서 1차 보존하고 그것을 다시 다른 팀이 운용하는 엘라스틱서치, HDFS, 카프카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스케일은 해마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2,500 토픽 이상을 다루고 있으며 픽타임의 처리량은 초간 1,900만 건 이상이 됩니다. 토픽마다 데이터 성질도 다르고 대부분 레코드가 프로듀스 되지 않은 토픽이 있는 한편 우리 카프카 클러스터 가운데서 가장 파티션 수가 많은 토픽은 384개 이상의 파티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핵심 컴포넌트는 세 가지입니다. 카프카에서 카프카에서 엘라스틱서치, 카프카에서 HDFS의 데이터 전송을 하는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카프카에서 엘라스틱서치의 데이터 전송을 하는 컴포넌트는 카프카 스트리무스로 그 밖의 컴포넌트는 아파치 플링크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파치 플링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립니다. 이 아파치 플링크는 주로 스트리밍 처리를 위해서 이용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것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용 방법에 입각해서 여기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이용 방법으로서는 우선 실행하고 싶은 스트리밍 처리를 데이터를 콘슘하는 소스, 맵이나 필터와 같은 처리를 실행하는 트랜스포메이션, 데이터를 외부로 송신하는 싱크와 같은 단위로 분할합니다. 그것들의 접속 관계, 유저 정의 함수를 자바 등의 언어로 기술하고 자바 아케이브에 빌드합니다. 이것을 플링크 클러스터에 서밋하게 되면 클러스터상에서 처리가 분산 실행됩니다. 플링크는 일반적인 서버상의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이용할 수 있고 그 밖에 쿠버네티스, 야한상에서 동작시키는 구조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발표 전반부에서는 우선 그 중에서도 카프카에서 엘라스틱서치의 데이터 전송을 하는 컴포넌트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카프카 스트리무스에서 구현된 파이프라인을 아파치 플링크를 사용해서 재구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우선 왜 현재 카프카 엘라스틱서치 파이프라인을 플링크에서 재구현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다음에 세 가지 과제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스케일러비리티와 그러니까 확장성과 효율성에 관한 과제.
두 번째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신뢰성에 관한 과제. 세 번째는 운영상의 과제입니다. 첫 번째 스케일러비리티, 확장성과 효율성에 관한 과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현재 카프카 스트림스 기반 구현도의 계략이 되겠습니다. 카프카 스트림스의 스트림 스렛 속에서 레코드의 컨슘과 프로세싱을 실시합니다. 레코드의 프로세싱 부분에서는 레코드 데이터의 포맷 변환과 엘라스틱 서치의 벌크 프로세서의 레코드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엘라스틱 서치의 벌크 프로세서는 보내진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버퍼링하고 그것을 배치로 정리해서 엘라스틱 서치로 송신합니다. 이 구현에 있어서의 첫 번째 문제는 카프카 레코드의 폴링이 프로세싱과 같은 슬레드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레코드 폴링 처리로 인하여 프로세싱과 블록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파이프라인에서는 스트림 슬레드가 75% 시간을 레코드 폴링 처리에 사용해버리고 남은 25% 정도의 시간밖에 레코드 처리에 쓸 수 없다라는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그 감소 현상이 발생했을 때 비주얼 VM에 의한 샘플링 데이터입니다. 이 문제는 다른 데이터 센터의 카프카 클러스터에서 데이터를 컨슘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간의 통신 레이턴시도에 의한 컨슘 대기 시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카프카 스트림스의 설정이 안 좋아서 발생한 문제이며 설정 변경으로 폴링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할당된 CPU 시간을 100% 처리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파이프라인의 효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카프카 스트림에 대한 제약으로서 하나의 카프카 파티션에 할당되는 스트림 스레드 수가 가장 최대한이라 하더라도 하나입니다. 따라서 카프카 파티션 수에 따라서 파이프라인의 최대 처리 능력이 제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카프카 토픽의 파티션을 늘릴 때 프로듀스 퍼포먼스가 부족한 것보다도 컨슘의 퍼포먼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이프라인의 델리버리, 신뢰성 과제에 대해서 델리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델리버리 개런티. 여기서 말하는 델리버리 개런티라고 하는 것은 at least once라든지 exactly once라 같은 특성을 보증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의 카프카 스트림 베이스 구축에서는 카프카 스트림과 더불어서 일러스틱 서치의 공식 벌크 프로세서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합니다. 벌크 프로세서는 인덱싱 리퀘스트를 버퍼링하고 이것이 일정한 사이즈에 도달하면은 배치로 일러스틱 서치의 리퀘스트를 송신함으로써 효율적인 API 콜을 실현합니다. 현재 구축에 있어서는 카프카 스트림즈의 유저 정의 프로세서 속에서 벌크 프로세서의 버퍼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식으로 구현을 합니다. 이 구현에서는 카프카 스트림의 API상 벌크 프로세서의 버퍼에 데이터를 추가한 시점에서 카프카에 대한 옵셋 커미트가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벌크 프로세스의 버퍼에 데이터를 추가한 시점에 있어서는 일러스틱 서치의 데이터를 딜리버리하는 것이 성공할 보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벌크 프로세서가 리퀘스트를 송신하기 전에 프로세스가 크래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처럼 갑자기 프로세스가 클래싱이 될 경우에 카프카 스트림스 어플리케이션은 마지막에 커미트된 옵셋으로부터 기동이 됩니다. 따라서 크래시를 했을 때 버퍼링
되었던 데이터가 인덱싱 되지 않고 그 데이터는 건너뛰고 처리를 하게 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이 구현된 시점에 있어서는 일러스틱서치는 리얼타임 모니터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데이터를 조금씩 로스트하는 경우는 허용 범위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일러스틱서치가 더 폭넓은 용도로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신뢰성이 높은 데이터 델리버리가 필요해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운용상 과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코어 컴포넌트는 대부분 플링크 베이스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카프카 스트림스 베이스의 컴포넌트는 카프카 2 일러스틱서치의 파이프라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을 운영하기 위해서 플링크와 더불어 카프카 스트림스 양쪽에 대한 운용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운용상의 하나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스케일러빌리티하고 리소스 효율의 개선, 그 다음 보다 나은 델리버리 개런티의 제공, 그 다음 파이프라인 구현 프레임워크의 공통화, 이 세 가지를 목표로 해서 재구현, 재구축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아파치 프링크는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까요? 이번 발표에서는 스케일러빌리티하고 효율성, 그 다음에 델리버리 개런티 제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프링크가 제공하는 버퍼링하고 백프레셔의 메커니즘, 그리고 에이싱크 싱크라고 하는 추상화에 관하여, 그리고 체크포인팅의 그 구조,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스케일러빌리티와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프링크의 버퍼링과 백프레셔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카프카 스트림즈에 의한 파이프라인을 프링크로 그대로 구현을 했을 때의 전체적인 이미지도입니다. 카프카로부터의 레코드의 컨슘, 그리고 레코드의 처리, 이것은 서로 다른 스레드에서 실행이 됩니다. 각각의 스레드가 독립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끔 각각의 스레드가 버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버퍼들은 프링크가 자동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저 측은 그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적절한 스레드 분할, 버퍼링을 활용한 효율적인 스트리밍 처리가 구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버퍼링 구현에 있어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버퍼 넘침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그 구현에서요, 프로세싱이 뭔가의 이유로 딜레이가 됐다라고 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프로세싱이 레코드의 컨슘 처리보다도 늦어지게 되면은 버퍼가 넘쳐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프링크는 백프레셔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컨슘 처리를 중단함으로써 버퍼가 넘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와 같은 메커니즘은 프링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저들은 이와 같은 약간 어려운 그런 사례에 대한 대응을 자기 스스로가 구현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발표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프링크에서는 태스크마다 병렬도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 카프카 컨슈머의 슬레트 시스템에 자유롭게 이런 슬레트 수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상에서 실현을 할 때 워커 노드 간의 통신에 있어서도 유저들은 모르게 이것을 잘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트리밍 처리의 신뢰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프링크의 체크 포인팅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링크는 정기적으로 프링크 태스크의 스테이트 스낵샷을 외부 스토리지에 저장합니다. 이 처리를 우리는 체크 포인팅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유저들은 프링크 API를 이용해서 30초마다 체크 포인팅을 한다라고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프링크의 유저 코드는
스테이트풀한 처리를 실행할 때 프링크 API를 이용해서 무엇을 스냅샷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내에 저장되는 어떤 하나의 사례로서는 스테이트풀한 계산을 위한 티켓, 카프카 컨슈머 옵셋라든지 스테이트풀한 계산을 위한 스테이트가 체크포인트 대상이 됩니다. 프링크는 체크포인트를 이용함으로써 클래시로부터 리커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프링크는 마지막에 성공한 체크포인트 장소, 이것을 지우키퍼 같은 데다가 보존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성공한 체크포인트를 지우키퍼 등 데서 취득을 해서 외부 스토리지로부터 체크포인트 시점에서의 스테이트를 읽어내서 마지막 체크포인트에서의 스테이트를 복구하는 것입니다. 이 리커버리의 메커니즘은 크래시할 때 말고도요, 잡의 재기동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자, 이어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신뢰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프링크의 에이싱크 싱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이싱크 싱크는 프링크 1.15에서 릴리스된 비교적 새로운 메커니즘입니다. 에이싱크 싱크는 비동기적 배치 API 클라이언트를 제공하는 스토리지 시스템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커넥터를 구축하기 위한 공통 구현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합니다. 에이싱크 싱크가 제공하는 것은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에이싱크 싱크 라이터라고 하는 데이터의 흐름을 컨트롤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엘리멘트 컨버터라고 하는 송신 레코드를 송신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세 번째는 프링크의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버퍼링을 하기도 하고 또 그 데이터를 체크포인트 대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구현입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에이싱크 싱크에 의한 리퀘스트 발행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송신할 레코드를 송신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을 하죠. 그 다음에 버퍼링을 하고 일정 수 버퍼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은 거기서 배치를 만들어서 API 콜을 실행합니다. 이어서 이 그림은 레스폰스에 대한 처리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API 콜 후 API의 리스폰스를 기다리고 리퀘스트가 정상적으로 완료됐는지에 따라서 리퀘스트 버퍼 상태를 갱신합니다. 리스폰스에 따라서는 리퀘스트의 재시도가 필요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이싱크 싱크는 이 일련의 흐름을 추상화시켜서 공통의 구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저는 이 추상화에 의해서 커넥터를 구현화시킴으로써 적은 노력으로 커넥터를 구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에이싱크 싱크의 구조를 써서 엘라스틱 서치용 커넥터를 만들었습니다. 매트릭스 취득, 로깅 코드를 제외한 버전은 고트린을 써서 불과 450행으로 라인으로 구현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프링크를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은 어쩌면 프링크는 공식적으로 엘라스틱 서치 커넥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왜 공식적인 엘라스틱 서치 커넥터를 사용하지 않았느냐라는 의문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식 구현에서는 at least once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엘라스틱의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싱크 삽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붓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에이싱크 싱크 베이스에서는 엘라스틱 서치의 동시 리퀘스트 수에 제한을 하지 않아도 at least once를 실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파이프라인이 프로덕션 레벨의 워크로드를 잘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실험했습니다. 우리 프로덕션으로부터 어떤 토픽을 컨슈머해서 테스트용 엘라스틱 서치 클래스에 인덱싱하는 테스트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그림은 초록색 라인이 엘라스틱 서치의 송신한 레코드 수고요. 노란색 선이 카프카 토픽에 유입된 레코드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 다 대체로 평균적으로 비슷한 정도의 유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이프라인이 이번에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초록색 라인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엘라스틱서치에 송신 엘라가 발생해서 스루풋이 떨어진 것입니다. 전반부의 총괄입니다. 카프카2 엘라스틱서치의 파이프라인을 스케일업을하고 신뢰성 있게 메인테넌스 쉽게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우리 구현이 지금까지보다 높은 신뢰성을 제공하면서 프로덕션 레벨의 워크로드에 적용 가능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프로덕션에서는 카프카 스트림 베이스의 구현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이것을 이번에 프링크 베이스로 대체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발표는 이상입니다. 그러면 IU 데이터 커넥트 팀의 엘벤이 후속 속편 부탁드립니다. 오스카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프링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흐름으로서는 우선 오토 스케일링을 도입하는 모티베이션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플링크 스케일링 방법을 간단히 소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플랫폼에서 어떤 구현을 했는지 설명합니다. 오토 스케일링을 왜 도입을 하느냐? 이와 같은 이유가 있겠습니다. 리소스 사용률의 최적화, 오퍼레이션 코스트의 삭감, 레이턴시의 개선, 워크로드는 시간이나 계절, 비즈니스에 따라서 언제나 바뀝니다. 그에 따라서 레이턴시에도 영향이 있고 인젝션이 늦어지면은 관련의 분석 오퍼레이션에도 영향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인젝션 파이프라인에 많은 플링크 잡이 있고 이 그림처럼 리소스를 낭비하는 잡이 많습니다. 맥스와 미니는 10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TMS는 언제나 16대입니다. 현재 오토스케일링은 카프카 잡에 도입을 했습니다. 다른 유스케이스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플링크 스케일 방법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션에서는 소개하는 것은 스탠드얼론 디플로이먼트밖에 쓸 수 없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매뉴얼 스케일링, 리액티브 스케일링.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뉴얼 스케일링 방법은 우선 플링크 잡의 세이브 포인트 옵션을 사용하면서 잡을 정지시킵니다. 그 다음에 잡 또는 클러스터의 설정을 변경시켜서 잡을 취득한 세이브 포인트로부터 기동시킵니다. 아주 심플하고 플링크 버전에서도 오래된 버전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플링크 클러스터의 타스크 매니저 수를 늘릴 때 잡 파넬의 파라렐리즘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플링크 잡가 지존된 파라렐리즘을 운영해서 모든 타스크 매니저를 쓰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점, 장점을 보면은 수동 스케일링은 재기동하는데 1분 이상 걸립니다. 길면 2분 걸립니다. 오래된 버전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리액티브 스케일링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프링크에서 리액티브 모드를 유효화시키면은 잡 매니저가 최대한 많은 리소스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큐버네티스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프링크 리액티브 모드는 호라이전탈 아이팟 오토스케일러하고 함께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팟 오토스케일이 새로운 TM을 기동할 경우에 그 태스크 매니저가 클러스터에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잡 매니저가 사용하지 않는 리소스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잡을 재기동하게 됩니다. 이 잡의 재기동 시에 패럴리즘을 갱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의 사례는 호라이즌탈 아이팟 오토스케일러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실은 이 부분은 자유로운 DIY 솔루션에서도 여기는 사용 가능합니다. 이 기능의 가장 큰 이점, 그것은 프링크가 제공하는 리소스에 맞추어서 그 이용을 최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재기동도 상당히 단시간 만에 할 수가 있어서 대단히 좋은 점입니다. 그런 디메리트가 있는데요. 프링크 잡에서 일부 실패를 하게 되면 잡을 재기동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디메리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능은 아직 스테이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또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오토 스케일링 구축 스텝에 대해서 오토스케일링 실장 스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라인 데이터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프링크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토스케일링을 검토를 하면서 먼저 오퍼레이션 자동화를 합시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이 그림처럼 프링크 재기동을 CD 파이프라인이 하도록끔 햄 차트를 개발을 해서 알고 CD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점은 뭐냐 하면 프링크 오퍼레이션은 모두 GitOps 패턴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편한 방식이고요. 그리고 사내의 감사, 오딧 룰도 여기서 잘 지켜진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오토스케일링을 구축하기 위해서 리액티브 스케일링을 검토를 했는데요. 리액티브 모델 대응이 아닌 그래서는 어떡합니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KRAS의 팟 스케일러를 쓰지 않고 사내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이렇듯이 스케일링 방식은 클러스터에 따라서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리액티브 모드에 대응하지 않는 클러스터에 대한 오토스케일러의 구축이 되겠습니다. 오토스케일러 워커들은 레디스의 큐로부터 태스크를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검증을 하고 있는 클러스터의 매트릭스를 취득을 해서 여기서 가장 적절한 스케일을 판단합니다. 자, 이 스케일링을 하고자 할 때는 알고 CD의 API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패턴은 리액티브 모드 대응을 하는 클러스터입니다. 이 경우에 워커들은 알고 CD API는 필요가 없고요. 그냥 심플하게 디플로이먼트의 TM을 갱신을 하면 프링크 클러스터가 리스케일링 됩니다. 자, 그러면 오토스케일러는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메테우스로부터 CPU 로드, 카프카 컨슈머 렉을 취득합니다. 두 번째, 설정된 룰을 검증합니다. 이 룰에는 리액티브 룰도 또 프레딕티브 룰도 있습니다. 사례를 들면은요, CPU 로드가 80% 이상일 경우는 리액티브 룰입니다. 처음 20분에 렉은 50% 올리는 것은 그런 것은 프레딕티브 룰입니다. 세 번째, 예측 모델을 이용해서 먼저 10분이라고 하는 가장 적절한 스케일을 계산합니다. 네 번째, 계산된 스케일이 경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카프카의 소스 토픽이 5개의 파티션을 가질 경우에는 컨슈머 수가 파티션 수를 넘지 않도록끔 최대 스케일은 5로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지나고 나서 스케일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리액티브 스케일링 없이 실행한 것, 오른쪽 그림은 리액티브 스케일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둘 다 단시간 동안에 워크로드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스케일이 지연되기도 하고 반응을 하고 됐습니다. 그리고 또 왼쪽 그래프하고 오른쪽 그래프를 비교를 하면은 재기동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렉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더 영향이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은 리액티브 스케일링을 사용하게 되면은 스케일 아웃을 할 때 대부분 렉
렉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리액티브 스케일링을 사용하면 스케일 아웃할 때 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앞선 사례는 현실적인 워크로드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례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워크로드는 6시간 주기로 변동이 됩니다. 결과를 볼까요? CPU 로드는 하나의 태스크 매니저 기간 이외에는 50에서 70%의 구역에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8대를 손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33.8대의 서버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0% 정도의 리소스 절약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메리트와 디메리트 보겠습니다. 오래된 구형 클러스터에서도 오토 스케일링은 가능합니다. 설정은 간단하고 예측 룰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죠. 디메리트는 뭐냐면은 워크로드에 따라서 룰을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은 워크로드가 늘어나고 있는데 9시 37분에 태스크 매니저 수를 줄였습니다. 그 원인은 오토스케일러가 짧은 시간 동안 선형 회기를 계산을 해서 빨간 선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워크로드가 앞으로 줄을 거다라고 잘못 예측을 해서 태스크 매니저를 줄였던 것이죠. 선형 회기를 사용할 때 흔히 있는 일이죠.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간을 좀 더 길게 잡거나 혹은 일탈치 처리를 개선하거나 하면은 이런 사례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링크는 어떤 버전에서도 오토 스케일링을 구현하기 위해 두 가지 큰 스텝을 구축을 합니다. 먼저 CD 파이프라인 경유로 오퍼레이션 자동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CD 파이프라인하고 링크시킬 수 있는 오토 스케일러를 개발했습니다. 장차 이 예측 모델 개선 또 다른 테크놀로지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도록끔 계속 개발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오스카님, 엘베님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플러스 워크로서 질문자를 불러서 질문자 자신이 의문을 가진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세션을 깊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화면 오른쪽 밑에 퀘스천 마크 버튼에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 질문자는 라인 양야추님이십니다. 얀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I'm the data engineer in Light Today project. I have so much fun joining this presentation. The data throughput introduced here is so amazing.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여기서 소개가 된 것은 놀라운 거였습니다. 먼저 질문인데요. 프레젠테이션 초반부가 되겠습니다. 오스카 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카프카 스트림을 에파치 플링크와 대체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두 가지 부분이 카프카 스트림에는 있다. 하나는 폴링, 또 하나는 프로세스였습니다. 오스카 씨께서 이에 관해서 오퍼레이션에 관해서 보다도 자세히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컨슈머에 관해서 주로 카프카 레코드를 받아들이는 IO 처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프로세싱인데요. 데이터 포맷을 변환시키는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파이프라인의 특유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의 파이프라인에서는 프로토콜 버퍼, 제이선이라는 방식의 데이터 포맷의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엘라스틱서치용으로 제이선으로 바꿔서 인덱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처리가 프로세싱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프로세스 부분은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는데 아파치 프링크는 더 복잡한 오퍼레이션이 가능하죠. 윈도우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뭔가 어그리게이션이 가능하다든지 그런데요.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치 프링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뛰어난 컴포넌트로서 이와 같은 오퍼레이션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인지요. 즉 데이터 사이즈가 굉장히 클 때 아니면 높은 스루풋이 필요할 때 이것을 활용 가능하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우리 팀은 윈도우즈 집계를 대규모 스트리밍에 대해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데요. 프링크의 기능으로서 양님이 말씀하셨듯이 윈도우즈 집계 기능이라든지 혹은 더 복잡한 스트리밍 처리의 API를 브리핑 대역학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또 하나 질문이 프레젠테이션 두 번째 후반부와 관련해서 오토 스케일링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프로크님의 소개였는데요. 오토 스케일링 이 다이나믹하게 태스크 매니저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거기서 지금 베이컨 스트레지를 프링크에서 썼을 때 그 디자인 속에서 썼을 때 여기서 스케일링 스토리지 베이컨트의 스케일링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지요? 이 오토 스케일링 프로세스에 있어서는요. 현재 스트레지라면은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네크가 되지 않습니다.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HF보다 태스크 매니저의 메모리를 크게 할 수는 때로는 필요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전반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스카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 아파치 프링크를 이용해서 어떤 코드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코드를 적절하게 줄일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커플링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팀 멤버들은 커플링을 앞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의향이었던 건가요? 팀 멤버들의 의향은? 네, IU 데이터 커넥트 팀 내에서는 프링크를 메인 프레임워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오디언스로부터 질문이 있으십니까? 질문이 몇 개 들어왔습니다. 프로메슈스 설계상의 제약으로 알라트 검지 구속화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질문은 네, 맞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어려운 적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문제가 돼 있는지 제가 궁금하네요. 네, 감사합니다.